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차드 허클이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차드는 1986년 5월 14일에 영국 켄트 지방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어요. 친구들도 적당히 있었고 성적도 괜찮았었죠. 리차드는 그렇게 자라면서 사진에 관심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어느 날 생일 선물로 줬던 카메라로 사진들을 많이 찍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나가곤 했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리차드도 가족들을 따라 점점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 봉사도 하며 열심히 참여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휴학을 하고 1년간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진을 찍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사실 리차드가 말레이시아로 갔던 건 그의 자비로 갔던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갔던 거였어요. 이 기관은 학생들한테 해외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현지에 숙소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 대학생들한테 현지에서 봉사를 하게끔 이어주는 기관이었죠. 그리고 리차드는 이곳에서 지원을 해서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기관에 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메일은 자신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 혹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요청 메일이었어요. 그렇게 리차드는 자신의 친구이자 이 기관에 같이 지원했던 세미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세미와 리차드는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면서 아파트도 같이 쓰게 되었는데요. 세미가 기억하는 리차드는 온라인상으로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력서에서는 자기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놀아준다고도 써 있었지만 학교에서 같이 일하면서 지켜본 리차드는 아이들과도 서먹서먹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했죠. 그가 하는 거라고는 주로 사진 찍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는 말레이시아로 가면서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성경학교 선생님을 맡으며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리차드의 일기에서 발견된 바로는 그 성경학교는 그의 사냥터라고 적혀 있기도 했죠. 리차드는 이렇게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가게 됐지만 사실 이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차드가 한 아이를 때렸다는 항의를 받게 돼서 기관에서는 리차드의 지원을 끊게 됐죠. 하지만 리차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개인적으로라도 남아있기를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 집에서도 나가야 됐기 때문에 처음엔 거의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니며 현지인들과도 친해져서 이리저리 현지인들의 가정에서 묵으며 지냈기 때문에 노숙자 신세는 겨우 면할 수가 있었어요. 2006년 리차드는 말레이시아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현지 가정을 전전하며 살았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범죄는 시작되게 돼요. 리차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주로 지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말하는 리차드는 굉장히 친절하고 아이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도 해줬기 때문에 신뢰를 했다고 해요. 이 가족들은 2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리차드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이 가족과 머무는 동안 리차드는 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곤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리차드는 캄보디아에서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3살짜리 여자아기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일기장에도 써놓고 수개월간 그 아이 또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해놓은 것들을 다크웹에 소아성애자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유를 하기도 했고 자신이 만든 영상을 피해 아기들한테 보게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3살짜리는 몇 년 후에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말을 하게 되지만
가족들은 수치스러워서 아이들의 입을 닫아버리곤 없던 걸로 하고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매로 한 명은 4살, 한 명은 6살이었고 리차드는 이 자매들 또한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리차드는 2007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캄보디아를 떠서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국에 돌아가서도 말레이시아를 자주 방문을 하다가 결국 2010년 그의 나이 24살일 때 말레이시아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리차드는 일부러 가난하고 교육률이 낮은 동네를 골랐어요. 그곳에서는 리차드를 환영으로 맞아줬고 그는 학교에 직업도 구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었고 거처를 구할 수도 있었죠. 그는 신문에도 자신에 대해서 광고를 내며 전문 사진가이자 영어 강사라고 광고글을 내고 아이들에게 무료 강의까지 제안하며 아이들한테 접근을 했어요. 자주 유명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한테 접근을 해서 자신이 영국에서 온 사진작가인데 아이들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가족들의 이메일을 물어본 후 사진을 보내주고 친근하게 대하며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어서 최종적으론 그들의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영어를 가르쳐주겠다는 수법을 자주 쓰곤 했어요. 사람들은 영국인 출신한테 영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흔쾌히 그의 제안을 수락하곤 했죠. 그리고 3년 후 그는 고아원에 봉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후에 고아원 관계자가 말하는 리차드는 어른들과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굉장히 어색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리차드는 이 고아원에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악마의 짓을 행하고 비디오들과 사진들을 다크웹에 올리고는 이번엔 그냥 올리는 게 아닌 이제는 이게 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웹사이트에서 그는 최고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 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차드가 저소득층의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만을 노린 것과 웹사이트에서 제일 높은 계급으로서 활동을 하며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즐겼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 점수 체계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까지 시작하게 돼요. 웹사이트와 자신의 일기장에 각 1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 범죄들을 적어놓고는 자신이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점수를 매기곤 했는데 최대 점수는 15점으로서 15점을 딸만할 최고 카테고리는 강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수 체계를 만들고 1년 후 그의 총 점수는 1305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그의 끔찍한 행각도 2014년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2014년 호주 경찰팀이 이 다크웹 소아성애자 사이트에 접근을 해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주요 멤버 30명을 추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리차드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중 충격적인 사실은 리차드가 주로 활동했던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제일 먼저 잡혔는데 그의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동 관련 범죄로 3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범죄 기록 조사를 하지 않았던 건지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일을 했고 이번 웹사이트 범죄로 인해서 그는 35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경찰은 운영자를 검거 후 웹사이트에 100% 접근을 할 수 있었기에 리차드를 살펴보게 됐지만 그들이 처음 알 수 있었던 건 유저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고 IP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이 제일 먼저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 촬영할 때 쓰여진 그의 카메라 정보였는데요. 그들은 그의 카메라 정보를 찾아 플리커라는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플리커란 사진 애호가들의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그곳에서 실제로 경찰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리차드와 같은 카메라 모델을 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크웹에서 쓰는 유저네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유저네임까지 가진
그런 임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메일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의 사진, 비즈니스 페이지, 그리고 그의 페이스북까지 알아내게 됐죠. 그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은 90%가 리차드가 현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경찰들이 이미 웹사이트에서 목격했던 아이들과 동일 인물들이었죠. 페이스북에서 사이 좋아 보이는 그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가해자의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호주 경찰팀들은 리차드가 가해자인 걸 알았지만 리차드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대신 그들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서 영국 경찰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측에서는 말레이시아 측의 리차드를 영국으로 추방시키라고 부탁을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 측은 4달 동안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영국 측에서는 그렇게 리차드가 자기 스스로 영국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14년 12월 14일 리차드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같이 보내러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항에서는 리차드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지만 경찰들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리차드는 그렇게 즉시 체포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의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 또한 압수되어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의 노트북은 매 단계마다 암호가 걸려서 보안이 상당히 철저했다고 해요. 그리고 리차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경찰한테 협조를 하지 않았죠. 경찰은 우선 리차드가 협조를 하지 않으니 리차드가 부모님 집에서 도망가지 않고 묵는 조건으로 일단 그를 도와주게 돼요. 같은 시각 리차드의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죠. 부모님은 리차드한테 경찰들이 하는 말이 진짜냐고 제발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리차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리차드가 자백을 했다고 밝혔고 경찰이 놓아준 날과 같은 날인 그날 저녁 리차드는 다시 체포가 되어 90건이 넘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90건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로 인정되지 않은 건들까지 합쳐지면 2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시간은 흘러 2016년 리차드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뻔뻔하게도 리차드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증거물로 나온 양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화가 나는 증거물 중 하나는 그가 소아성애자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가이드를 다크웹에 썼던 것인데 그 가이드에는 교육 잘 받고 잘 사는 서양 아이들보다 교육을 못 받고 저소득층, 제3국 아이들이 타겟으로 삼기에 훨씬 쉽다며 각종 팁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리차드의 피해 아이들은 최소 6개월짜리 아이부터 최대 12살짜리 아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리차드는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가석방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무기징역을 주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리차드는 사실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2019년 그는 동료 수감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